아이까지 데리고 당장 나가. 오늘은 나리와 내 약혼식이야. 임신한 윤서하는 남편 강태준에게 이혼 서류와 함께 집에서 쫓겨난다. 태준의 약혼녀 백나리는 서하의 어머니가 남긴 보석을 목에 걸고 그녀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았다고 믿는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 보였던 서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사라진다. 그리고 3년 뒤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세 사람의 운명은 다시 맞부딪힌다. 아이까지 데리고 당장 나가. 오늘은 나리와 내 약혼식이야. 강태준은 대리석 테이블 위로 이혼 서류를 밀어놓으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아래층 연회장에서는 현악 사중주의 리허설이 시작되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흰 장미와 금빛 촛대를 나르는 직원들의 발소리가 쉴 새 없이 오갔다. 윤서하는 서류보다 남편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았다. 3년 동안 함께 잠들고 깨어났던 얼굴이었지만 그날의 태준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다. 서하가 낮게 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태준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아. 그래서 오늘 끝내려는 거야.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내게는 백나리와 새로 시작하는 날이야. 서하가 배 위에 손을 얹자 태준의 시선이 잠시 그 손끝에 머물렀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 임신했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태준은 헛웃음을 흘렸다. 이제 와서 그런 거짓말까지 해야겠어. 검사 결과를 보여줄게요. 필요 없어. 아이가 있든 없든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서하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지만 태준은 문 쪽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다. 1시간 안에 나가. 손님들이 오기 전에. 이 집에서 울 자격도 이제 당신에게는 없어. 문이 열리며 달콤한 향수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백나리는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고 목에는 오래된 비추와 다이아몬드가 엮인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서하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호흡을 잊었다. 가운데 달린 매화 문양의 잠금장치, 오른쪽 아래가 미세하게 깨져 한 잎이 짧아진 모양까지 틀림없었다. 죽은 어머니가 결혼식 날 직접 채워주며 네가 어떤 집에 들어가도 네 이름을 잊지 마라고 말했던 유일한 유품이었다. 나리는 서하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일부러 손끝으로 보석을 쓸었다. 아름답죠? 오빠가 오늘 선물했어요. 서하가 태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걸 어디서 꺼냈어요? 태준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나리가 대신 웃으며 말했다. 부부 사이가 끝났으면 물건도 정리해야죠. 어차피 언니는 이런 걸 하고 갈 곳도 없잖아요. 서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건 내 어머니의 유품이야. 당장 벗어. 나리는 목걸이를 감싸주며 태준의 팔에 기대었다. 오빠, 언니가 무서워요. 태준은 서하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다. 그만해. 그 보석은 강씨 집안 금고에 있었어. 우리 집 물건이라는 뜻이야. 내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 증서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얘기해. 오늘 소란 피우면 빈손으로 나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야. 서하는 태준의 협박보다 그가 단 한 번도 미안한 표정을 짓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깊이 무너졌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새벽 2시까지 회의 자료를 고치고 태준이 잠든 뒤에도 해외 시장 보고서를 번역했으며 그의 이름으로 발표될 전략안을 수십 번 다시 썼다. 태준이 첫 대형 계약을 따냈던 날, 그는 이사회 앞에서 천재 경영인이라 불렸고 서하는 연회장 뒤편에서 그의 구두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고 있었다. 그때도 그는 당신이 내 아내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라고 말했다. 서하는 한때 그 말이 신뢰의 다른 표현이라고 믿었다. 이제야 그것이 단순한 착취였다는 걸 알았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자 태준이 손목을 붙잡았다. 누구에게 연락하려고? 병원 기록을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금고 출입 기록도 확인할 거예요. 내가 열었어. 태준이 너무도 태연하게 인정했다. 당신이 숨겨둔 물건 중 쓸만한 게 그것뿐이더군. 서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물었다. 내 허락 없이 가져가서 다른 여자에게 줬다는 말을 지금 자랑처럼 하는 거예요. 태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리에게 필요한 자리였어.
당신은 곧 이 집 사람이 아니게 될 거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서하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끊어졌다. 나리는 상황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화장대 앞에 앉아 귀걸이를 맞추며 말했다. 언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오빠에게는 회사를 키워줄 아내가 필요해요. 집에서 밥 차리고 보고서 몇 장 봐주는 사람 말고요. 서하는 거울 속 나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보고서 몇 장이 없었으면 태준 씨는 작년 이사회에서 해임됐어. 나리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곧 코웃음을 쳤다. 그런 말을 누가 믿어요. 태준도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내가 당신에게 검토를 맡긴 건 숫자 정리 정도였어. 회사를 움직인 건 나야. 서하는 서랍에서 검은색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태준의 이름으로 제출된 전략안의 초안과 수정 기록, 그리고 그녀가 직접 작성한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태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이 스쳤다. 그는 파일을 빼앗으려 했지만 서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걱정하지 마요. 당신 회사를 빼앗을 생각은 없어요. 그녀는 이혼 서류 마지막 장을 펼쳐 펜을 들었다. 대신 조건을 하나 적을게요. 오늘 이후 당신과 강씨 집안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 간섭하지 않는다. 내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태준이 비웃었다.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를 조건으로 거는 건가? 서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서명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대로 믿어요. 태준은 서류를 확인한 뒤 곧장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에게 서하의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만족한 표정이었다. 나리는 서하가 들고 있던 파일을 힐끗 바라보며 태준에게 속삭였다. 오빠, 저 자료는 두고 가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하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파일을 여행 가방 깊숙이 넣고 노트북의 저장 장치를 분리했다. 그 안에는 회사 기밀이 아니라 자신이 처음부터 만든 시장 분석 방식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모델만 담겨 있었다. 태준은 무심하게 말했다. 가져가게도. 어차피 저 여자가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서하는 작은 가방 하나와 낡은 여행용 캐리어를 들었다. 옷장 절반은 태준이 골라준 옷이었고 보석함에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사진 앞에서 잠시 멈췄다. 사진 속 자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태준은 카메라 대신 멀리 있는 누군가를 보고 있었다. 서하는 액자를 엎어놓았다. 문을 열기 전 태준이 등을 향해 말했다. 서하야, 밖에 나가서 후회해도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요. 내가 돌아오는 날이 있다면 그때는 당신이 문을 열 자격이 있는지 내가 결정할 테니까. 계단 아래에서는 약혼식 사회자가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었다. 서하가 현관으로 내려가자 직원 몇 명이 놀란 얼굴로 길을 비켰고 태준의 비서실장은 그녀의 캐리어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연회장 입구에는 강태준과 백나리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진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서하는 그 앞을 지나며 뱃속에서 미세하게 당기는 통증을 느꼈다. 한 손으로 난간을 잡았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뒤에서 나리의 웃음소리와 축하 음악이 섞여 들려왔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경비원이 우산을 건네려 했으나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비는 오지 않았고 서울의 늦은 오후는 지나치게 맑았다. 그것이 오히려 잔인했다. 그녀는 택시를 불러 산부인과로 향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긴장을 줄여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당부했고 작은 화면 속 심장 박동을 들려주었다. 빠르고 단단한 소리가 좁은 방을 채웠다. 서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그녀가 배를 감싸며 속삭였다. 엄마가 오늘 너무 늦게 정신을 차렸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무도 내 존재를 부정하게 두지 않을게. 진료비를 계산한 뒤 남은 돈을 확인하니 한 달 생활비에도 모자랐다. 서하는 결혼 반지를 빼 가방 안쪽에 넣었다. 당장 팔지 않더라도 이제 그것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비상금이었다. 그날 밤 서한은 고시원보다 조금 넓은 단기 임대방에 들어갔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침대에 누워 울기 전에 먼저 노트북을 켰다. 받은 편지함에는 몇 달 전 지도교수가 보내준 공개 채용 공고가 남아 있었다. 해원글로벌 전략심사실이 경력 단절자를 포함한 블라인드 분석 전형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지원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3시간뿐이었다. 서한은 결혼 전 금융연구소에서 일했지만 태준과 결혼한 뒤 경력을 포기했다. 그동안 작성한 모든 성과는 남편의 이름으로 남았고 이력서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빈 경력란 대신 분석 과제를 열었다. 주제는 부실한 중견기업을 살리기 위한 투자 구조였다. 서한은 아이러니를 느끼며 웃었다. 방금까지 자신을 내쫓은 회사가 바로 가장 완벽한 사례였다. 그녀는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쓰지 않고 공개 재무자료와 산업 통계만으로 위험 구조를 다시 계산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기업을 살리는 투자는 경영자의 체면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책임 구조를 먼저 본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서한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오래 바라보았다. 2달 뒤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온 서한은 여의도의 유리빌딩 최상층 면접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해원글로벌의 젊은 대표 한도윤이 직접 평가자로 들어와 있었다. 그는 서하의 이혼이나 임신에 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과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지원자는 이 기업의 기존 경영진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판단 아닙니까? 서한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적시고 대답했다. 경영진을 지키기 위해 직원과 채권자를 희생하는 것이 더 공격적입니다. 도윤의 시선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 판단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요. 그래서 모든 숫자의 출처를 첨부했습니다. 감정은 결론을 재촉할 수 있지만 증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다른 면접관이 경력 공백을 지적하자 그는 서하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었고 서하는 남편을 위해 일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분석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면접이 끝난 뒤 도윤은 단 하나만 말했다. 동정으로 뽑는 자리는 없습니다. 대신 실력으로 들어올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말은 위로보다 훨씬 더 서하를 살게 했다. 면접실을 나온 서하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불룩한 배를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녀를 버려진 아내가 아니라 선택할 능력이 있는 지원자로 보아주었다. 서하는 계약직 분석가로 시작해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고 누구보다 먼저 오류를 찾았다. 출산을 앞둔 날까지 일한 것은 아니었다. 도윤은 규정대로 휴직을 쓰게 했고 서하는 그 결정조차 처음에는 자신을 약하게 보는 것이라 오해했다. 아이가 태어난 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윤시온이라 지었다. 강시성을 주지 않은 것은 복수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아이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길 바랐다. 복직한 서하는 보육원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시온이 잠든 뒤 자격시험을 준비했다. 여러 번 실수했고 중요한 발표에서 목소리가 떨려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한 날도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보고서를 돌려보내며 상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씁니다. 무엇이 맞는지 먼저 보여주세요. 라고 지적했다. 서하는 그 문장을 싫어했지만 버리지 않았다. 3년 동안 그녀는 투자심사역을 거쳐 전략심사실 최연소 본부장이 되었다. 동시에 사람을 믿지 않는 습관도 더 단단해졌다. 모든 문서는 2번 확인했고 누구에게도 전체 계획을 보여주지 않았다. 도윤이 시온의 어린이집 행사에 대신 참석해준 날에도 서하는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아이와 한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라고 답했지만 서하는 그 다정함조차 언젠가
갚아야 할 빚처럼 받아들였다. 같은 3년 동안 성진그룹의 외형은 화려했지만 내부에서는 금이 번지고 있었다. 태주는 서아가 남긴 과거 전략을 반복해 사용했고 나리는 언론을 통해 그를 혁신적인 젊은 경영자로 포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때마다 판단은 늦었고 공급 계약은 흔들렸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된 것이 해원글로벌이 주도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기반 사업이었다. 선정만 되면 성진은 다시 정상에 설 수 있었다. 최종 발표날 태주는 검은 정장을 입고 송도의 국제회의장 대기실을 서성였다. 나리는 3년 전 약혼식에서 착용했던 매화 목걸이를 다시 걸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목을 살피며 말했다. 오늘만 통과하면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태주는 자료를 넘기며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심사위원장은 숫자만 보는 사람이라고 했지 얼굴도 공개하지 않는 여자래요. 해원 회장이 전적으로 신뢰한다던데요. 나리는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걱정 마요. 우리가 준비한 규모를 보면 거절하지 못할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표 자료에 세부 질문을 떠올리자 이유 모를 불안이 가슴을 눌렀다. 나리는 그 불안을 감추려는 듯 목걸이를 다시 만졌다. 이 보석을 하고 실패한 적은 없어요. 그녀의 말에 태주는 억지로 웃었지만 3년 전 서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눈빛이 불현듯 떠올랐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성진그룹 임원들이 긴 테이블 앞에 자리를 잡았다. 중앙의 심사위원장석은 비어 있었다. 태주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화면을 확인했고 나리는 맞은편 기자석을 향해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잠시 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유리문 너머로 걸어왔다. 뒤따르는 심사역들이 모두 한 걸음 뒤에서 움직였다. 그녀가 문을 열자 회의장 안의 소음이 서서히 사라졌다. 태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윤서아는 3년 전보다 마르고 단단해진 얼굴로 심사위원장석에 앉았다. 그녀는 태준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고 나리의 목에 걸린 매화 목걸이에 시선이 닿았을 때조차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비서가 그녀 앞에 성진그룹 제안서를 놓았다. 태준이 겨우 입을 열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서하는 명패를 바로 세웠다. 거기에는 해원글로벌 전략심사본부장 윤서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한번 눌렀다. 첫 페이지에는 성진그룹의 현금 흐름과 공급 계약 위험도가 붉은 표시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켜고 조용히 말했다. 강태준 대표님, 사적인 질문은 심사가 끝난 뒤에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리가 창백한 얼굴로 끼어들었다. 이건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심사위원을 바꿔야 해요. 서하는 이미 준비된 서류 한 장을 넘겼다. 법무검토와 사전신고는 끝났습니다. 제가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3년 전 그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손끝으로 발표대를 가리켰다. 1,000억 원을 맡길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보세요. 발표 시작하시죠. 윤서하의 말이 떨어지자 회의장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단단해졌다. 강태준은 바닥에 떨어진 펜을 주워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 떨림을 감추기 위해 발표용 리모컨을 세게 쥐었다. 화면에는 성진그룹이 제안한 송도 스마트 물류도시 계획이 떠올랐다. 태준은 준비한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다. 성진그룹은 향후 5년 동안 수도권 물류 구조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자동화 창고와 친환경 운송망을 결합해 투자금 대비 최고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 서하는 아무 표정 없이 자료를 넘겼다. 3년 전 그녀가 작성했던 사업 계획서의 문장과 놀라울 만큼 닮은 표현이 연달아 나왔다. 다만 그때의 태주는 서하가 만들어준 숫자를 외우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화면을 읽는 속도조차 불안정했다. 서하가 물었다. 최고 수준이라는 표현을 수치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첫 2년간 예상되는 현금 부족 규모는 얼마입니까? 태주는 잠시 멈췄다가 재무담당 임원을 돌아보았다. 임원이
대신 입을 열려 하자 서하는 시선을 태준에게 고정했다. 대표이사께 질문드렸습니다. 태준은 마른 입술을 핥으며 답했다. 초기 적자는 이미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3년차부터는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가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서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눌렀다. 태준은 끝내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 못했다. 백나리는 곧바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그녀는 홍보 총괄답게 자신감 있는 미소를 띠고 마이크를 잡았다. 본부장님께서 세부 수치를 중요하게 보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과 지역 일자리 성진의 브랜드 가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서하는 태블릿 화면을 돌려 나리 쪽으로 보였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성진이 제출한 주요 협력사 세 곳의 생산 능력이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협력사는 지난 분기 공장 가동률이 제출 자료의 절반이고 두 번째 업체는 핵심 설비의 소유권 분쟁 중입니다. 세 번째 업체는 성진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했지만 원본 계약서에는 독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나리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었다. 그녀는 곧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그건 실무진의 표기 실수일 수 있어요. 1,000억 원의 투자 판단에서 3건의 표기 실수가 같은 방향으로 발생했습니다. 서하는 다음 장을 넘겼다. 모두 성진의 수행 능력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는 방향입니다. 태준이 거칠게 끼어들었다. 우리 회사를 범죄자처럼 몰아가려는 겁니까? 서하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심사위원들과 외부 자문위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더 크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나리는 테이블 아래로 태준의 손등을 눌렀다. 지금은 참으라는 신호였다. 발표가 중반을 넘기자 태준은 점점 더 자주 임원들에게 답을 넘겼다. 서하는 그럴 때마다 질문의 방향을 바꿔 다시 그에게 돌려보냈다. 원자재 가격이 15% 오를 경우 어떤 사업부터 축소하실 겁니까? 인허가가 6달 지연되면 이자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제외한 실제 매출 비중은 얼마입니까? 태준은 대부분의 질문에 원론적인 답만 내놓았다. 그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비웃듯 말했다. 윤 본부장님은 실패할 경우만 가정하는군요. 투자라는 건 가능성을 보는 일 아닙니까? 서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3년 전 태준은 그녀가 위험을 지적할 때마다 똑같이 말하곤 했다. 겁이 많아서 큰일을 못한다고 자신을 믿지 못하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때의 서하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위험을 숨겨주었다. 지금의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가능성은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있을 때 투자 가치가 됩니다. 대표님은 성공할 경우의 지분 배분은 상세히 적으셨지만 실패할 경우의 책임 구조는 비워두셨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태준이 낮게 말했다. 나를 일부러 망신시키는군. 서하는 마이크를 끄지 않은 채 답했다. 대표님께서 답하지 못한 질문이 대표님을 망신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닙니다. 나리는 카메라가 없는 비공개 심사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서하의 표정에서 사적인 분노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서하의 얼굴에는 증오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2시간의 발표가 끝났을 때 태준의 셔츠 안쪽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별도의 검토실로 이동했고 성진 측은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문이 닫히자 태준은 탁자 위에 생수병을 거칠게 밀쳐냈다. 저 여자가 처음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작정했어. 나리는 커튼 사이로 검토실 쪽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랬다면 굳이 저렇게 오래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이해관계 충돌을 이유로 빠졌겠죠. 그럼 왜 저 자리에 앉아있어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오빠가 버린 여자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나리는 목에 걸린 매화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서하가 목걸이를 보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거나 이미 다른 방식으로 되찾을 준비를 끝낸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리는 그 불안을 태준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혹시 아직도 오빠에게 미련이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심사하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리는 곧바로 덧붙였다. 서아 언니는 예전에도 오빠 사업을 자기 일처럼 챙겼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습관이 쉽게 사라지겠어요. 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서하를 버렸다는 사실보다 서하가 자신 없이도 성공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나리의 말은 그의 불안을 가장 달콤한 방식으로 덮어주었다. 검토실에서 서하는 다른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다수는 성진을 탈락시키자는 쪽이었다. 공급망 위험이 지나치게 컸고 대표의 이해도도 부족했다. 투자심사역 박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건부 승인으로 가더라도 관리 비용이 너무 큽니다. 굳이 성진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하는 창밖의 바다를 한번 바라본 뒤 준비해둔 계약 구조를 화면에 띄웠다. 성진이 가진 부지와 기존 물류망은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진과 검증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자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4단계로 나누겠습니다. 첫 단계는 독립회계법인의 실사 통과 후 집행하고 공급계약 원본과 담보 상태가 제출 내용과 일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 심사위원이 물었다. 한 건이라도 허위가 확인되면요. 즉시 집행 중단, 선집행금 반환, 추가 손실에 대한 책임까지 성진이 부담합니다. 정민은 서하를 유심히 보았다. 이 정도면 정상적인 기업도 부담스러워할 조건입니다. 서하는 담담하게 답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화면 아래에서 단단히 굳어 있었다. 이 구조는 성진을 억지로 망하게 만드는 함정이 아니었다. 동시에 태준이 정직하게 규모를 줄이고 위험을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서하였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반복했다. 선택은 그들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문장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했다. 결과 발표를 위해 모두가 다시 회의장에 모였을 때 태준은 탈락을 예상한 사람처럼 턱을 굳히고 있었다. 서하는 서류를 정리한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해원 글로벌 심사위원회는 성진그룹의 제안을 조건부 승인합니다. 순간 회의장 안이 술렁였다. 태준은 잘못 들었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나리는 가장 먼저 미소를 되찾았다. 성진 임원들 사이에서는 억눌린 환호가 흘러나왔다. 서하는 그들이 기뻐할 시간을 오래 주지 않았다. 승인은 4단계의 검증을 전제로 합니다. 첫째, 협력사 생산 능력과 계약 원본을 독립기관이 확인합니다. 둘째, 성진은 계열사 간 보증을 포함한 모든 담보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금은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넷째, 허위 자료나 중대한 누락이 발견될 경우 해원글로벌은 즉시 투자를 철회하고 손실배상을 청구합니다. 태준은 조건서를 넘겨보며 물었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우리 경영권까지 감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1,000억 원을 맡기는 쪽이 자금 사용을 확인하는 건 감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다른 기업에도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서하는 한치도 피하지 않고 답했다.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가진 기업이라면 똑같이 적용합니다. 태준은 서명란을 바라보았다. 나리가 그의 팔에 손을 얹으며 작게 속삭였다. 받아요. 통과만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어요. 결국 태준은 펜을 들었다. 서명하는 순간 서하는 그의 손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보았던 선택이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나리는 태준을 복도 끝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흥분을 숨기지 못했다. 봤죠? 서하 언니가 결국 우리를 떨어뜨리지 못했어요. 태준은 조건서의 두꺼운 부속 문서를 넘기며 찜찜한 얼굴을 했다. 조건이 지나치게 많아 특히
담보와 공급 계약을 전부 다시 확인하겠다는 부분이 걸려 나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돼요. 회원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대규모 계약을 발표하고 은행 대출을 최대한 끌어오면 심사팀도 중간에 빠질 수 없어요. 이미 시장에 공개된 사업을 포기하면 회원도 손해니까 무리하게 빚을 늘리면 위험해. 태준의 말에 나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지금 겁내는 거예요. 윤서아 앞에서 그 한마디가 태준의 마지막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나리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다. 언니는 오빠가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번 사업을 성공시키면 그 착각을 끝낼 수 있어요. 성진 본사와 계열사 지분 일부를 담보로 잡더라도 먼저 규모를 키워야 해요. 태준은 유리창 너머 회의장 안에 앉아있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다른 심사역과 대화하며 아주 짧게 웃는 모습이 보였다. 자신과 살 때는 점점 사라졌던 표정이었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좋아. 회원이 예상한 것보다 2배 빠르게 시작하자. 저 여자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겠어. 나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지만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에 깨진 매화잎을 눌렀다. 회의장 안에서 서아는 승인 직후 제출해야 할 보안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 한미라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평소 침착한 미라의 표정이 다급했다. 그녀는 서아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본부장님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온이가 열이 조금 올랐는데 담당 선생님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답니다. 제가 데려와 옆 휴게실에 있게 했습니다. 서아의 얼굴에 처음으로 업무와 다른 감정이 떠올랐다. 많이 아파 보여요. 지금은 열이 내렸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만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서아는 곧장 일어나고 싶었지만 외부 심사위원들과 서명 절차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미안해요. 10분만 부탁할게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서아는 다시 문서로 시선을 돌렸지만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박정민이 그녀 앞에 앉으며 낮게 물었다. 정말 승인하는 게 맞습니까? 서아는 표정을 감췄다. 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위원회가 아니라 본부장님이 설계한 조건 때문에 통과된 겁니다. 성진이 욕심을 부리면 이 계약은 회생장치가 아니라 목줄이 됩니다. 서아는 차갑게 답했다. 계약을 지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민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다. 서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으나 마음속에서는 자신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다. 휴게실에서는 시온이 미라가 건네준 색연필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열 때문에 볼이 조금 붉었지만 엄마가 일하는 곳에 왔다는 사실이 신기한지 계속 문 쪽을 바라보았다. 미라가 물을 가지러 잠시 몸을 돌린 사이 복도에서 행사 직원들이 문을 열고 지나갔다. 시온은 그 틈으로 멀리 서 있는 서아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엄마.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부른 뒤 색연필을 내려놓고 복도로 나갔다. 미라가 뒤늦게 이름을 불렀지만 시온은 이미 열린 회의장 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서명 절차를 마치던 서아는 갑자기 들려온 익숙한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엄마 시온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 서아에게 달려왔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안았다. 시온아, 왜 나왔어? 열은 괜찮아. 그 순간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태주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 숨이 왔는 듯 굳었다. 동그란 눈매와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 놀랐을 때 입술을 다무는 표정까지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과 닮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저 아이가 누구야? 서아는 시온을 품 안으로 더 끌어당겼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아이예요. 태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나이가 몇 살이지? 나리가 급히 그의 팔을 잡았지만 태준은 떨쳐냈다. 윤서아, 내 질문에 대답해. 저 아이, 설마 내 아들이야?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오히려 어떤 인정보다 강했다.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서자 시온은 낯선 남자의 거친 표정에 놀라
서하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태주는 아이의 반응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내 아이를 3년 동안 숨긴 거야. 나에게 한마디도 없이 서하의 눈빛이 얼음처럼 식었다.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태준의 입술이 굳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 당신은 아이가 있든 없든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라고 비웃었고 친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직접 서명했죠. 나리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낮게 말했다. 언니, 이런 얘기는 밖에서 해요. 회사 심사 자리잖아요. 서하는 그녀의 목에 걸린 매화 목걸이를 바라본 뒤 차분하게 답했다. 먼저 사적인 관계를 들먹인 건 당신들입니다. 태준이 다시 아이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회의장 뒤쪽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에게 허락 없이 손대지 마십시오. 검은 정장을 입은 한도윤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태준 앞을 가로막은 뒤 시온을 향해 두 팔을 내밀었다. 시온은 익숙한 얼굴을 보자 망설임 없이 몸을 기울였다. 도윤은 아이를 안정적으로 안아들고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호칭부터 바로잡으시죠. 이 아이는 해원가의 보호를 받는 유일한 후계자이자 제가 아들로 선택한 아이입니다.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도윤은 한치의 온기도 없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곧 경영권까지 이룰 사람이 이제 와서 아버지인 척할 자리는 없습니다. 한도윤의 선언이 떨어진 뒤 회의장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강태준은 도윤의 품에 안긴 윤시온을 바라보며 얼굴 근육을 굳혔다. 아이는 낯선 긴장을 느꼈는지 도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작은 손으로 그의 옷깃을 붙잡았다. 태준은 그 모습을 견디기 어렵다는 듯 낮게 말했다. 내 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도윤은 시온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대답했다. 아이는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아버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혈연이 아이에게 공포를 견딜 의무를 주지는 않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거칠어졌다. 그는 윤서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장 유전자 검사를 하자. 내 아이인지 확인되면 데려오겠어. 서하는 시온에게 들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은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아 당신이 서명한 합의서와 3년 동안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기록이 있어요.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때는 아이가 정말 있는지 몰랐어. 서하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스쳤다. 아니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백나리는 주변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태준의 팔을 잡았다. 오빠, 지금은 사업이 먼저예요. 그러나 태준은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서하는 그 짧은 장면에서 나리의 얼굴에 떠오른 불안을 놓치지 않았다. 3년 동안 완벽한 승리라고 믿어온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이 빼앗은 자리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고 있었다. 도윤은 비서에게 시온을 데리고 별실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아이가 나가기 전 서하의 손을 꼭 잡고 엄마도 같이 가라고 말하자 서하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말했다. 엄마는 조금만 더 일하고 갈게. 아저씨랑 그림 그리고 있어. 시온은 도윤을 올려다본 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 아이와 함께 문을 나서자 태준은 서하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한도윤과 무슨 관계야? 서하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 남자가 왜 내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지? 너희 둘이 언제부터였어? 태준의 질문에는 질투와 모욕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하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3년 전에 나와 아이를 버렸어요. 그 이후 내 삶에 대해 질문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이는 다르지. 아이도 다르지 않아요. 태준은 목소리를 더 낮췄다. 내가 친권을 요구하면 이 사업 심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인적인 분쟁이 있는 심사위원이 우리 회사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회원도 곤란해질 거야. 서하는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시온을 되찾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존재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이었다. 무엇을 원해요? 조건을 완화해.
공급사 재검증과 담보 공개 범위를 줄이면 아이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겠어. 서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협박범처럼 말하고 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좋아요. 대신 법정에서는 당신이 임신 사실을 듣고도 나를 내쫓은 날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성진그룹은 조건부 승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움직였다. 태준은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본사 건물과 핵심 계열사 지분 일부를 담보로 대규모 대출을 추진했다. 몇몇 이사는 위험을 지적했지만 태준은 해원 글로벌의 승인을 방패처럼 내세웠다. 대한민국 최대 투자사가 사업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경쟁사에게 시장을 빼앗깁니다. 재무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현금 흐름 악화를 경고하자 태준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윤서아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 질문은 사업 판단이 아니라 열등감의 고백처럼 들렸다. 나리는 태준을 지지하며 언론 발표 일정을 앞당겼다. 그녀는 투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기도 전에 성진이 1,000억 원 사업의 최종 주관사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동시에 협력사 자료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숫자를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한 직원이 실제 생산량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라고 말하자 나리는 웃음을 지운 채 대답했다. 예상 생산 능력이라고 쓰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설비가 들어오면 가능한 수치니까. 하지만 아직 설비 계약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회사가 살아남는 게 싫어요. 나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 속에는 명확한 위협이 들어 있었다. 직원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나리는 수정된 보고서를 받아들고 잠시 매화 목걸이를 만졌다. 불안할 때마다 반복하는 습관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서아보다 더 큰 사업을 성공시켜야만 지금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해원 글로벌 전략심사실에서도 긴장이 높아졌다. 박정민은 성진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서하에게 말했다. 불과 사흘 만에 사업 규모를 30% 늘렸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도 계열사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하는 숫자를 훑으며 대답했다. 예상했던 범위입니다. 정민의 표정이 굳었다. 예상하셨다고요? 강태준은 승인 자체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증명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조건을 지키기보다 더 큰 성과를 보여주려 하겠죠. 정민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본부장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알고 승인한 겁니까? 서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우리는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규모를 줄이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사업은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회의실 안에 있던 다른 심사역들이 시선을 피했다. 정민은 목소리를 낮췄다. 성진이 무너지면 강태준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하청업체와 직원, 수천 명도 함께 흔들립니다. 서하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으로 설계한 겁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초기에 멈출 수 있습니다. 정말 직원들을 보호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강태준이 스스로 목을 조르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까? 서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심사역이 상사를 신문하는 자리인가요? 정민은 입술을 다물었다. 서하는 그를 내보낸 뒤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송도의 높은 건물들이 보였지만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정민의 질문이 틀렸다고 즉시 부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시온이 다니는 어린이집 근처에 사람을 보내려 했지만 도윤이 이미 보안 인력을 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격분한 그는 도윤에게 직접 연락해 한남동의 조용한 회원제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요구했다. 도윤은 거절하지 않았다. 태준은 자리에 앉자마자 유전자 검사 신청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윤서아에게 전하십시오.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도윤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아이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를 이용해
투자 조건을 바꾸고 싶은 겁니까? 태주는 비웃었다. 남의 아이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시온이 아플 때 밤새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걸었을 때 넘어질까봐 뒤에서 따라가 본 적은요. 아이가 악몽을 꾸면 어떤 노래를 들려줘야 잠드는지 압니까?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윤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가진 건 유전자 가능성과 후회가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당신은 서아를 사랑하나? 태준이 갑자기 물었다. 도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준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렇군. 그래서 내 가족을 훔친 건가? 당신은 버린 것을 도둑맞았다고 부르는군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아이 주변에 사람을 보내면 정식으로 접근 금지를 신청하겠습니다. 투자 심사와 별개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을 라운지 건너편 복도에서 서하가 보고 있었다. 그녀는 성진 측 법률 대리인과 도윤이 같은 장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확인하러 온 길이었다. 도윤이 밖으로 나오자 서하는 벽 옆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도윤은 잠시 멈췄다. 태준이 시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경고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죠?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은 서아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그녀는 짧게 웃었다. 내가 불안해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요. 서아 씨가 지금 성진 심사와 아이 문제를 동시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전 남편과 몰래 만나고 내 아이에 관한 결정을 대신했어요. 도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위험을 막은 겁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하죠. 보호한다고. 서하의 눈에 오래된 분노가 떠올랐다. 강태준도 결혼했을 때는 내가 회사를 몰라도 된다며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지우고 내 일을 가져갔죠.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나를 그 사람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다르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도윤은 상처받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서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앞으로라는 말은 신뢰가 남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당분간 시온과 관련된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회사에서도 필요한 보고 외에는 나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돌아섰고 도윤은 붙잡지 않았다.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그 사람의 선택권을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 자신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다음 날 서하는 도윤의 집무실에 공식 서류를 전달하러 갔다. 비서는 도윤이 이사회에 참석 중이라며 안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서하는 책상 위에 문서를 내려놓다가 열린 서랍 안쪽에 놓인 낡은 사진 봉투를 발견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전날의 만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어머니가 젊은 시절 매화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 오래된 보험 가입 증서, 사본 보석 감정 기록과 강씨 집안 금고, 출입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태준이 서아를 내쫓은 날 금고를 열었다는 보안 기록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서아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서아가 물었다. 언제부터 조사했어요? 도윤은 숨기지 않았다. 약 1년 전입니다. 시온이가 그린 매화 그림을 보고 목걸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증거가 충분해질 때까지 기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또 보호하려고 했군요. 이 자료를 사용할지 말지는 당신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면 선택할 수 없어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서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가슴 쪽으로 붙잡았다.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은 배신감이었다. 자신이 가장 되찾고 싶어 했던 것을
그가 알고도 숨겼다는 사실이 선이라는 이유로 더 아프게 다가왔다. 도윤은 천천히 말했다. 내 어머니도 가족에게 모든 선택을 빼앗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보호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했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군요. 그의 고백에는 변명보다 자책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서한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가져갈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압니다. 아니요. 이제 알게 된 거겠죠. 서한은 사진과 증서 사본을 챙긴 뒤 문으로 향했다. 이 자료로 무엇을 할 겁니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내가 결정할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집무실을 나온 서한은 복도 끝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어머니의 목걸이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보다 도윤마저 자신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생각이 더 크게 남았다. 그날 밤 그는 시온에게 영상통화를 걸지 않았다. 아이는 평소 시간에 태블릿을 바라보다가 서하에게 물었다. 도윤 아저씨, 오늘 바빠? 서하는 대답 대신 아이를 안았다. 시온은 엄마의 표정을 살피더니 작은 손으로 등을 두드렸다. 서하는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이 만든 벽 안에 결국 혼자 갇혀버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새벽 2시 전략심사실에 긴급 알림이 울렸다. 독립회계법인이 성진그룹의 보안 자료에서 동일한 파일 수정 흔적을 발견했다는 보고였다. 서하는 잠들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다가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다. 새 협력사의 생산 능력표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수정되어 있었고 원본 자료와 비교하면 수치가 일정한 비율로 부풀려져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수정 계정이 백나리의 홍보실 전용 계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박정민이 전화로 말했다. 단순한 실무착오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상 즉시 현장 실사와 자금 집행 보류가 가능합니다. 서하는 화면 속 붉은 경고 표시를 바라보았다. 예상했던 순간이었다. 그런데 손끝에는 승리감 대신 무거운 냉기가 번졌다. 성진은 이미 본사와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고 협력업체들에게 선주문을 넣은 상태였다. 지금 멈추면 태준과 나리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흔들릴 수 있었다. 정민이 다시 물었다. 집행 중단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서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 태준이 임신한 자신에게 문을 가리키던 모습, 나리가 어머니의 목걸이를 만지던 손, 도윤이 숨겨둔 조사 자료가 차례로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뜨고 말했다. 아직 중단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현장 실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나리가 수정한 모든 원본 파일을 보존하세요. 통화를 끝낸 서하는 어두운 창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제 복수의 문은 완전히 열렸다. 문제는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원글로벌의 현장 실사팀이 성진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 강태준은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임원들 앞에서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다. 윤서아는 독립회계법인 담당자와 박정민을 데리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백나리는 태준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목에는 여전히 매화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서아는 그 보석을 한번 바라본 뒤 곧바로 업무용 태블릿을 켰다. 어제 제출된 협력사 자료에서 원본과 다른 수정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서버와 계약 원본을 대조하겠습니다. 태준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실무자가 숫자를 잘못 입력했을 뿐입니다. 투자 중단 사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군요. 정민이 수정 이력표를 화면에 띄웠다. 새 협력사의 생산 능력이 같은 비율로 상향됐고 수정 계정은 나리의 홍보실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리는 곧장 고개를 저었다. 우리 부서는 발표 자료의 표현만 다듬습니다. 원본 숫자를 바꿀 권한은 없어요. 서하가 물었다. 그렇다면 왜 홍보실 계정으로 원본 파일이 열렸습니까? 나리는 입술을 다문 채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회원은 이미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서류를 의심한다면 그쪽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서한은 그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계약서의 한 조항을 화면에 띄웠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허위 자료가 확인되면 집행 전액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비용도 반환하도록 대표님이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실사팀이 서버실과 재무본부를 확인하는 동안 성진 내부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서로 눈치를 받고 몇몇 협력업체 대표는 계약금 지급 일정이 미뤄졌다는 연락을 받고 본사로 찾아왔다. 태준은 그 모든 혼란이 서하가 계획한 공개 처형이라 믿었다. 그는 실사 중간에 서하를 비상계단으로 불러냈다. 두꺼운 철문이 닫히자 그는 더 이상 CEO의 얼굴을 유지하지 못했다. 여기까지가 내 목적이었나. 서하는 난간에 기대지 않은 채 똑바로 섰다. 무슨 뜻이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승인할 생각이 없었잖아. 내가 돈을 빌리고 담보를 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끊으려는 거였어. 서하는 차분히 대답했다. 계약 조건을 지켰다면 자금은 그대로 집행됐을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았으면서.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하는 그 문장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당신이 규모를 줄이고 사실대로 보고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랬다면 네가 나를 비웃었겠지. 아니요. 그랬다면 나는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겁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당신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돌아온 거야. 서하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맞아요. 한때는 그랬어요. 당신이 내가 느꼈던 절망을 똑같이 느끼길 바랐어요. 하지만 자료를 조작한 것도, 회사를 담보로 건 것도, 직원들의 생계를 당신 자존심에 걸어버린 것도 내가 아닙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나는 문을 열었을 뿐이에요. 그 안으로 뛰어든 건 당신이에요. 정오가 지나자 독립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가 나왔다. 성진이 제출한 협력사 3곳 가운데 2곳은 계약 물량을 감당할 설비가 없었고 한 곳은 이미 다른 기업과 우선 공급 계약을 맺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성진이 계열사 보증 한도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점이었다. 회원 자금을 전제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일으켰고 일부 자금은 스마트시티 사업이 아니라 오래된 계열사의 부채를 막는데 사용될 예정이었다. 서하는 즉시 투자집행 보류 문서에 서명했다. 전자 결제가 완료되자 성진에 예정된 자금 유입이 멈췄고 은행들은 자동으로 담보 재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불과 1시간 만에 태준의 휴대전화에는 수십 통의 전화가 쏟아졌다. 그는 회의실에서 고함을 질렀다. 당장 회원의 항의에 언론에도 알려 개인적인 원한으로 정상기업을 죽이려 한다고 발표해 재무 담당 임원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대표님 언론에 나가면 계열사 보증 누락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채권단과 협의해야 합니다. 태준은 서류철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때 나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태준이 그녀를 붙잡았다. 어디가. 나리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홍보실에 내려가서 대응 문구를 준비하려고요. 그러나 서하는 나리의 손에 들린 작은 외장 저장 장치를 보았다. 아무도 이 방을 나갈 수 없습니다. 나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권한으로요? 정민이 답했다. 자료 보존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삭제나 반출 시도는 계약 위반을 넘어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리는 손안의 저장 장치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오후 3시 성진그룹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주주 대표와 채권단 자문단까지 참석한 회의실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태준은 해원글로벌이 의도적으로 회사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윤서아 본부장은 제 전처입니다. 개인적 원한이 있는 사람이 심사를 주도했습니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서한은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조건부 승인 전, 법무 검토 기록, 이해관계 사전 신고, 다른 고위험 기업에도 적용된 유사 조항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심사 과정은 외부 법무법인과 독립위원회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조건이 엄격했던 이유는 성진이 제출한 재무 구조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내가 실패할 걸 알고 있었어. 대표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조건을 지켰어야 합니다. 서한은 다음 화면을 넘겼다. 그곳에는 3년 전 성진이 급성장할 당시 사용한 전략보고서의 작성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초안 파일의 생성자, 수정 시간 이메일 전송 기록에는 모두 윤서하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서한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표님께서 천재적인 전략이라고 발표했던 해외 유통 전환한 계열사 구조조정안, 현금 흐름 방어 계획은 모두 제가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이 제 전문성을 개인적인 복수로만 설명했기 때문에 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이사가 태준에게 물었다.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리는 급히 나섰다. 부부가 함께 자료를 본 것뿐이에요. 최종 판단은 대표님이 했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에도 대표님이 직접 답했어야 했습니다. 회의장의 시선이 모두 태준에게 쏠린 순간 서하는 탁자 위에 또 다른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나리의 눈빛이 즉시 날카로워졌다. 서하는 봉투에서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과 보석 감정, 기록, 보험 증서, 사본을 꺼냈다. 화면에는 나리의 목에 걸린 매화 목걸이와 사진 속 목걸이가 나란히 확대됐다. 깨진 오른쪽 꽃잎과 수리 흔적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서하는 감정을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목걸이는 강씨 집안의 유산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 윤명희 씨가 생전에 소유했고 사망 후 저에게 상속된 물건입니다. 나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빠가 집안 금고에서 꺼내준 거예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누가 꺼내줬는지는 소유권을 바꾸지 않습니다. 서하는 금고 출입 기록을 공개했다. 태준이 그녀를 내쫓은 날 자신의 권한으로 금고를 열었고 같은 날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건 결혼 생활 중 함께 보관한 재산이었어. 제 어머니가 결혼 전에 남긴 유품입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도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나리는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다. 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서하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말하지 않은 것이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을 뿐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법률 대리인과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이미 제출된 고소장과 보존된 증거를 바탕으로 목걸이 반환과 관련 자료 확보 절차가 시작됐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나리는 뒤로 물러서며 태준을 바라봤지만 태준은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는 것조차 급한 상태였다. 수사관이 목걸이를 증거 보관함에 넣으려 하자 나리는 갑자기 서하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걸 빼앗으려고 돌아온 거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공포에 가까웠다. 회사도, 오빠도, 내가 가진 이름도 전부. 서하는 움직이지 않았다. 강태준은 내가 되찾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미련이 없었다면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 않았을 거야. 나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 어릴 때 우리 집이 망했을 때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침을 뱉었어. 엄마는 친척집을 전전했고 나는 학교에서 매일 빚쟁이 딸이라고 불렸어. 그래서 다시는 빼앗기는 쪽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서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나리의 욕망 뒤에 숨은 어린 공포가 보였다. 하지만 연민이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군요. 나리는 입술을 떨었다.
당신은 원래 다 가지고 있었잖아. 아니요. 내가 가진 것처럼 보였던 자리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남편의 이름 뒤에 숨어 일했고 내 어머니의 유품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서한은 한 걸음 다가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두려웠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저지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수사관들이 나리를 회의장 밖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끝까지 태준을 돌아봤지만 그는 단 한 걸음도 따라가지 않았다. 그 순간 나리는 자신이 차지하려 했던 자리가 처음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나리가 떠난 뒤 태준은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채권단 대표는 즉시 경영권 제한과 비상관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사회 구성원들도 더 이상 태준을 감싸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카드처럼 서아를 바라보았다. 시온을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멈춰. 서아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태준은 급히 말을 이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이에게 아버지가 파산하고 범죄자로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당신은 아직도 시온을 방패로 쓰는군요.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 번만 기회를 줘. 사업을 살리면 내가 책임지고 아이에게도 잘할게. 서아는 오래전 병원에서 들었던 작은 심장 소리를 떠올렸다. 그날 태준은 아이가 존재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다. 지금 그가 원하는 것은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무너지는 자신의 이름을 지켜줄 명분이었다. 아버지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직함이 아니에요.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온에게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아이의 안전과 감정을 먼저 보고 결정할 겁니다. 당신 회사의 운명과 거래하지 않아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뒤 그가 아주 작게 말했다. 나는 네가 두려웠어. 서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네가 만든 계획으로 회사가 살아날 때마다 사람들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 네가 나보다 낫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어. 그 고백은 사과라기보다 패배의 자백이었다. 서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군요. 이사회가 잠시 중단된 사이 한도윤이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그는 서아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맞은편 빈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침묵이 남아 있었다. 도윤은 채권단 자료를 검토한 뒤 말했다. 투자 철회 조항을 전부 실행하면 성진은 며칠 안에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태준 대표와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생산 현장 직원과 협력업체까지 함께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서아는 그의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계약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계약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줍니다. 전액 회수 대신 경영진 교체와 사업 부문 분리를 조건으로 자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민이 준비해온 대안을 화면에 띄웠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회원과 채권단이 공동 관리하며 성진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구조였다. 서한은 정민을 바라보았다. 언제 준비했죠? 어젯밤부터입니다. 본부장님이 현장 실사를 먼저 하라고 했을 때 완전히 파괴할 생각만 있는 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서한은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이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팀은 아직 그녀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있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강태준을 살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삶이 무너질 사람들을 구하자는 겁니다. 서한은 그를 바라보았다. 내 선택에 또 개입하려는 건가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결정은 당신이 합니다. 나는 내가 아는 위험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의 선택을 따르겠습니다. 서한은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성진그룹 건물 앞에는 상황을 듣고 몰려온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가족과 통화했고 누군가는 멍하니 출입문만 바라봤다. 그녀가 3년 동안 기다린 순간은 분명 지금이었다. 태준은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놓였고 나리는
어머니의 목걸이를 빼앗긴 채 조사를 받게 됐다. 계약서 한 장에 서명하면 성진의 숨통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서명 뒤에는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수천 명의 삶이 있었다. 서한은 자신이 태준과 달라지고 싶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태준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 아내와 아이를 버렸다. 만약 자신이 복수를 위해 직원들을 버린다면 승리에도 그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서한은 천천히 돌아서서 투자 철회 최종 승인서를 내려놓았다. 대신 사업부문 분리와 경영진 해임을 조건으로 한 긴급 구조안을 집어들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잠깐 희망이 스쳤지만 서한은 곧 그 희망을 끊었다. 강태준 대표와 현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 권한에서 즉시 배제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과 정상자산만 분리해 직원과 협력업체를 보호하겠습니다. 대표님의 개인 보증과 허위 보고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럼 나는 서한은 서명하며 대답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를 감당하세요. 회의가 끝난 뒤 서한은 아무도 없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마음은 예상했던 것처럼 가벼워지지 않았다. 잠시 후 도윤이 멀리서 걸어왔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사진과 보험증서 원본이 든 봉투를 내밀었다. 모든 자료입니다. 사본도 어디에 보관됐는지 목록에 적었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시온에 관한 일은 먼저 알리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서한은 봉투를 받지 않은 채 물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것도 내가 감당해야 할 결과입니다. 붙잡지 않을 건가요? 붙잡는 순간 또 당신의 선택을 무시하게 됩니다. 서한은 그제야 봉투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사이의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도윤이 처음으로 보호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남았다. 그때 별실문이 열리고 시온이 달려왔다.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 멈춰서서 번갈아 바라보다가 서하의 한 손과 도윤의 한 손을 각각 잡았다. 엄마 집에 같이 가. 서하는 아이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먼저 손을 빼지도 않았다. 서하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시온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다. 복수는 끝나가고 있었지만 누군가를 다시 믿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성진그룹 비상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날 강태준의 이름은 본사 1층 로비에 걸려있던 대표이사 명패에서 내려졌다. 해원글로벌과 채권단은 스마트시티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기존 직원의 고용을 우선 승계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태준과 핵심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에서 배제됐고 허위 보고와 계열사 보증 누락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 윤서아는 첫 공동회의에서 직원 대표들을 마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경계가 함께 남아 있었다. 한 중년 직원이 물었다. 본부장님은 성진을 인수하려는 겁니까? 서한은 준비해온 자료를 덮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해원은 사업이 정상화되면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넘길 겁니다. 어려움에 빠진 회사를 헐값에 차지하기 위해 이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직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왜 이렇게 위험한 계약을 승인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서한은 변명할 수 있었다. 모든 선택은 태준이 했다고, 자료 조작도 성진이 저질렀다고 말하면 됐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 대표가 욕심을 부릴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합법적이고 사업을 살릴 수 있는 구조였지만 제 판단에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을 겪었습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은 예상하지 못한 고백에 서로를 바라봤다. 서한은 처음으로 승리를 증명하는 대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박정민을 비롯한 전략심사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서하는 팀원들을 별도의 회의실로 불렀다. 평소라면 완벽하게 정리된 보고서부터 펼쳤겠지만 그날 그녀는 빈손으로 앞에 섰다. 나는 여러분에게 전체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반대하거나 정보가 새어나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서하는 계속 말했다. 사실은 유출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강태준에게 모든 능력을 부정당한 뒤부터 누구의 판단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까지 의심했습니다. 한 심사역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 서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쉽게 약속하는 것조차 다른 형태의 거짓말이 될 수 있었다. 한 번에 달라지지는 못할 겁니다. 대신 중요한 결정은 기록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의 최종안도 내 결론이 아니라 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정민이 처음으로 긴장을 풀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도 사과해야 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서하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질문이 없었다면 나는 끝까지 복수와 책임을 구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신뢰는 한 번의 사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서하는 처음으로 벽을 허물기 위한 문을 열었다. 태주는 대표실을 비우기 전 마지막으로 서하를 불렀다. 방 안에는 이미 책과 사진이 대부분 치워져 있었고 벽에 남은 액자 자국만이 그가 누렸던 권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태주는 넥타이를 풀어놓은 채 창가에 서 있었다. 내가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네가 꽃을 보냈지. 그는 빈 책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표가 된 걸 축하한다고. 사실 그날 이사회에서 발표한 계획도 네가 만든 거였어. 서하는 문 가까이에 선 채 대답했다. 그때는 당신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믿었어요. 태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 말이 싫었어. 사람들이 우리라고 부르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것 같았거든. 그는 서랍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냈다. 서하가 첫 계약을 축하하며 선물했던 물건이었다. 아버지는 늘 내가 부족하다고 했어. 네가 옆에서 모든 걸 해결할수록 나는 더 작아졌어. 그래서 네 능력을 인정하는 대신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기로 했지. 서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래전의 자신이라면 그가 상처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잘못을 이해하려 했을 것이다. 당신이 두려웠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은 언젠가 알려야 하잖아. 알릴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할 때가 아니라 시온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알려줄 거예요. 그 전에 당신은 아이를 회사나 나와의 거래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태주는 반박하지 못했다. 서하는 그에게서 만년필을 받아들지 않았다. 그건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데 필요할 테니까. 백나리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았지만 출국이 제한되고 관련 계좌가 동결됐다. 목걸이를 직접 훔친 사람은 태준이었으나 나리가 소유권 문제를 안 뒤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홍보 행사에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실사자료 조작을 지시한 메시지가 복구되면서 그녀는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했다. 서하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마지막 대면 조사에 참석했다. 나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3년 전 약혼식장에서 보였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만족해요. 나리가 먼저 물었다. 회사도 잃고 오빠도 잃고 목걸이도 빼앗겼으니 이제 내가 당신처럼 됐다고 생각해요. 서하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아니에요. 나도 당신이 아니고요. 차이가 뭔데요? 나는 버려진 뒤에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요. 나리의 입술이 떨렸다.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었잖아. 한도윤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은 나 대신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아주지도 않았고 내가 해야 할 선택을 대신 감당하지도 않았어요. 서하는 잠시 나리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도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의 약점을 읽고 여론을 움직이는 능력. 하지만 그 능력을 안전한 자리를 만드는 데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데 썼죠. 나리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지만 서하가 나가기 직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다시 가난해지는 게 죽는 것보다 무서웠어요. 서하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말고 이번에는 책임지고 통과하세요. 누구를 밀어내지 않고. 며칠 뒤 경찰 증거 보관 절차가 끝난 매화 목걸이가 서하에게 돌아왔다. 법률 대리인이 건넨 상자를 열자 오래된 비취가 조용한 빛을 냈다. 깨진 꽃잎은 여전히 짧았고 어머니가 손으로 잠금 장치를 여닫던 흔적도 남아 있었다. 서하는 목걸이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3년 전에는 그것을 되찾으면 빼앗긴 자신까지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상자 안에 있는 것은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억뿐이었다. 그날 저녁 시온은 식탁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목걸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엄마, 내가 그린 꽃이랑 똑같아. 서하는 시온을 무릎 위에 앉히고 사진 속 어머니를 보여주었다. 이건 내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남겨준 거야. 외할머니는 어디 있어? 아주 멀리 계시지만 엄마가 자기 이름을 잊지 않게 해주셨어. 시온은 깨진 꽃잎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건 왜 작아? 서하는 잠시 생각한 뒤 미소 지었다. 망가진 적이 있었지만 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했기 때문이야. 시온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목걸이를 해보라고 졸랐다. 서하는 목에 걸지 않고 다시 상자에 넣었다.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나중에 엄마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지는 날에 할게. 그것은 어머니의 물건을 되찾았다는 선언인 동시에 과거의 상처를 더 이상 전시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다. 한도윤은 약속대로 일정한 거리를 지켰다. 회사에서는 공식 보고를 통해서만 서하와 대화했고 시온에게 연락하기 전에는 매번 먼저 허락을 구했다. 어린이집 행사 날짜를 알고 있어도 스스로 참석하지 않았고 서하가 초대했을 때만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오히려 서하를 불편하게 했다. 자신이 원했던 존중이었지만 도윤이 정말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자 마음 한쪽이 비어갔다. 어느 저녁 서하는 시온을 재운 뒤 도윤에게 먼저 연락했다.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해원 본사 옥상 정원에서 만났다. 도윤은 그녀가 도착할 때까지 벤치에서 기다렸지만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서하가 물었다.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요. 그 선택도 받아들여야겠죠. 서하는 난간 너머 불빛을 바라봤다. 나는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임신한 채 아무것도 없던 나를 채용했고 시온을 돌봐줬으니까. 도윤이 천천히 대답했다. 채용한 건 과제 점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시온을 사랑하게 된 건 그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나는요. 도윤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계속 앞서 결정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 옆에 서는 것과 앞을 막아서는 건 다릅니다. 서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그녀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믿는다는 말을 약점을 넘겨주는 일로 받아들였다. 태준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가 이름과 능력과 어머니의 유품까지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윤의 선의조차 통제라고 의심했고 조금이라도 숨기는 것이 발견되면 관계 전체를 거짓으로 판단했다. 나는 아직 당신을 완전히 믿지 못해요. 서하가 솔직하게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심할 수 있어요. 화가 나면 문을 닫고 혼자 해결하려 할 거고요. 그때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들어오라고 하기 전에는 열지 않겠습니다. 서한은 아주 작게 웃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까다로운 사람 같잖아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선택을 빼앗긴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어떤 반지도 꺼내지 않았다. 계약서도 약속을 강요하는 서류도 없었다. 그는 단지 손바닥을 펴보였다. 가족이 되어달라고 지금 대답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습니까? 서한은 그 손을 내려다봤다. 예전에 그녀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붙잡힌 뒤 끌려갈까 두려워했다. 이번에는 자신이 놓고 싶을 때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도윤의 손 위에 손을 올렸다. 한 번에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압니다. 시온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이가 선택해야 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일을 대신 결정하면 다시는 기회 없어요. 도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조건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한 달 후 스마트시티 별도법인은 새 경영진 아래 정상화 절차에 들어갔다. 회원은 당초 계획보다 작은 규모로 사업을 다시 설계했고 성진의 현장 직원 대부분은 고용을 유지했다. 태주는 경영권을 완전히 잃은 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조건으로 일부 민사상 책임을 조정받았지만 개인 보증과 주주 손실은 피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언론 앞에서 천재 경영인으로 불리지 않았다. 나리는 자료 조작과 재산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을 준비하며 자신이 쌓은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평가받게 됐다. 서한은 그들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다. 복수는 더 이상 매일 확인해야 하는 성과가 아니었다. 어느 날 정민이 최종 구조조정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다. 본부장님이 처음 승인한 계약이 아니었다면 태준 대표의 문제도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서한은 보고서를 받으며 대답했다. 그렇다고 내가 한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다만 다음에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킬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할 겁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한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성공은 더 이상 자신을 버린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높은 의자가 아니었다. 잘못된 힘을 멈추고 그 과정에서 다칠 사람을 살피는 책임이었다. 봄이 시작될 무렵 서한은 시온과 도윤을 데리고 어머니가 잠든 추모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검은 원피스 위에 매화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기억을 아픔 없이 품을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시온은 묘비 앞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놓았다. 종이에는 매화 5잎이 모두 온전하게 채워져 있었고 꽃 아래에는 서하와 도윤, 시온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도윤은 그림을 보며 아이에게 물었다. 왜 이번에는 꽃잎이 5개야? 시온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엄마가 잃어버린 걸 찾았으니까. 서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꽃잎 하나가 없다고 꽃이 아닌 건 아니야. 시온은 잠시 고민하더니 색연필로 꽃 가운데 작은 점을 하나 더 찍었다. 그럼 이건 새로 생긴 거야.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돌아오는 길, 시온은 한 손으로 서하를 잡고 다른 손으로 도윤을 잡았다. 이번에는 누구도 아이의 손을 대신 잡아주거나 먼저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어디로 갈까요? 서하는 시온과 눈을 맞춘 뒤 밝은 햇살이 비치는 길을 가리켰다. 우리 셋이 같이 정해요. 그들은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서하는 더 이상 버려진 아내도 복수만을 위해 돌아온 심사위원도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선택하며 필요할 때는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